지금 서해바다에 잠겨있는 지역 중 수심이 얕은 구역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탐사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같은 인골의 DNA, 고인돌, 그리고 청동기 유물들이 출토될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그 구역을 장악하고 있어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 이후 본격적인 해저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로 지금 그 땅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손댈 수 없으니 역사 왜곡의 여지가 없고 그 진실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우리의 손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국제지질학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해바다라 부르는 곳에 불과 4,500년 전까지만 해도 홍산 문명의 영향을 받은 넓고 거대한 서해 대평원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모여 숨죽인 채 에즈라 박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기존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물속에 잠긴 서해 바닥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홍산 문명과 고조선의 문화와 놀라운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의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 데니얼 민수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학계가 한국을 단지 중국 문명의 변방으로만 여겨왔지만 이제 그 반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급격한 지질학적 변동으로 터전을 잃었지만 그들의 우수한 문명은 홍산 문명과 고조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충격적인 발견, 서해 바다 해저에 잠들어 있던 찬란한 고대 문명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과 강의실에서 막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에즈라 박사님의 이 한마디에 저의 눈은 일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서해가 바다가 아니었다니요?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서해 바다에서 조개를 잡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말입니다. 에즈라 박사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대형 스크린에 투영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지도는 현재의 동아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해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죠. 약 4,500년 전 지구의 지각 변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서해 지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시기에 이곳은 바다가 아닌 거대한 평원이었죠. 저는 이것을 서해 대평원이라 부릅니다. 강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중국인 유학생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단순히 지질학적 사실이 왜 이렇게 논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가설이 아닙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서해 대평원은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이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홍산 문명과 고조선의 기원이 되었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독일 베를린 대학의 코우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립된 학설입니다. 에즈라 박사님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정립된 학설이 새로운 증거 앞에서 수정되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증거들을 보신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망설임 없이 에즈라 박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저는 데니얼 민수박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고고학과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은 반가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잘 됐군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통역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즈라 박사님의 서해 대평원 프로젝트의 통역사이자 한국문화자문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한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에즈라 박사님은 저를 그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벽면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지도가 붙어 있었고 지금의 서해 부분이 육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 내 연구의 핵심 주장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말했어요. 프로젝트 지식에 따르면 대만 해협 북단에서 제주도까지 약 1000km, 다시 요동만까지 1000km가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이 존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스텝 평원이 바로 서해 대평원입니다. 그럼 이 서해 대평원은 언제 바다에 잠기게 된 건가요? 약 4,500년 전 급격한 지각 변동과 해수면 상승으로 서해 대평원은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에즈라 박사님은 또 다른 지도를 가리켰어요. 서해 대평원에서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홍산 문명 지역, 동쪽으로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서해 대평원에 살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홍산 문명을 형성했고 그 후손들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이 황하 유역이 아니라 서해 대평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에즈라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 역사학계의 정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죠. 그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만 62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고래 사냥 방법뿐만 아니라 잡은 고래를 14개 부위로 해체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려 17명까지 승선한 모습이 묘사된 고래잡이용 대형 배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베를린 대학의 코우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에즈라, 이 허무맹랑한 이론을 학생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청동기보다는 신석기 문화권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해. 코우 박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아시아 문명은 황하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로 확립된 사실이야. 에즈라 박사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코후, 프로젝트 지식 자료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어. 서해 대평원은 실제했고 그곳의 문명이 홍산 문명과 고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어. 코후 박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증거? 홍산 문명은 황하 문명의 변방 문화에 불과하고 고조선이라는 것도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부풀리기 위해 만든 신화적 존재에 불과해. 에즈라 박사님은 침착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고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에서 서해 대평원 및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고고학자, 역사학자, 지질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회의장 입구에서 저는 에즈라 박사님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드나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기 오는 분이 박지훈 박사입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이자 한국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이번 연구의 한국 측 책임자죠. 박지훈 박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에즈라, 잘 지냈나? 이분이 자네가 말했던 통역사인가? 네, 데니얼 민수 박씨입니다.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이자 뛰어난 통역사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주요 인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코우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 인사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가 이끄는 중국 학자들, 그리고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몇 명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술원의 이리나 페트로바 교수는 중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의 권위자로 아직 어느 쪽 의견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일본 도쿄 대학의 스즈키 히로시 교수는 조몬시대 전문가로 일본 선사시대와 한반도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술 대회가 시작되자 에즈라 박사님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바로 옆에서 통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쓸 수도 있는 중대한 발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서해 바다의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약 4,500년 전 지금의 서해 바다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서해 대평원이라 부릅니다. 이 평원에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고 그들이 후에 홍산 문명과 고조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즈라 박사님, 중국 역사학계는 동아시아 문명이 황하 유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립해왔습니다. 당신의 이론은 이런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독일의 코우 박사도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발견된 몇 가지 흔적만으로 그런 대담한 주장을 하시는군요. 홍산 문명과 고조선이라는 것은 한국 학계가 자신들의 역사를 부풀리기 위해 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이리나 교수가 중재했어요. 여러분, 학술적 논쟁은 필요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에즈라 박사님,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학술대회 둘째 날,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첫 번째 발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 4,500년 전 서해의 모습입니다. 프로젝트 지식에 따르면 대만 해협 북단에서 제주도까지 약 1,000km, 다시 요동만까지 1,000km가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이 서해 대평원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대규모 스텝 평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09년 울산 황성동 유적에서 발견된 작살촉이 박힌 고래뼈와 대왕고래 귓뼈입니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에 묘사된 고래 사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코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에즈라 박사,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석기로 추정하는 고래 사냥 문화와 서해 대평원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고래 사냥 문화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홍산 문명이나 고조선과 연결됩니까? 에즈라 박사님은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삼동 패총, 욕지도 상로, 가덕도 수가리, 저도, 그리고 북한의 서포항 유적 등에서 다량의 고래뼈와 대형 작살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유사한 해양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석기냐 청동기냐를 따지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암각화가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해 볼 때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훨씬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추측입니다. 우리 중국 역사학계는 동아시아 문명이 황하 유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고히 확립했습니다. 홍산 문명은 황하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방 문화에 불과하며 고조선은 역사적 실체가 모호한 존재입니다. 박지훈 박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을 진행하며 고구려의 영토뿐 아니라 고조선의 영토까지 집어삼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역사 왜곡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뒤부아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에즈라 박사님, 서해 대평원이 약 4,500년 전에 침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에즈라 박사님이 답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약 4,500년 전에 급격한 지각 변동과 해수면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일부였으며 서해 대평원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우 박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입니다. 서해 바닥에서 실제로 대규모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부 강줄기가 발견된 흔적만으로 그런 대담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스즈키 교수가 의회의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열도의 조몬 문화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해협 일대의 고래잡이 문화는 일본 서부 해안 지역의 초기 문화와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학술대회 셋째 날, 에즈라 박사님의 연구팀이 본격적인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발표장은 학자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서 지켜볼 정도였어요. 에즈라 박사님은 박지훈 박사와 저를 대동하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해 대평원 문명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서해 바닥에 3D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최신 해저 매핑 기술로 만든 서해 바닥의 정밀 지형도입니다. 주목할 점은 해저의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직선적 패턴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서해 바닥의 일부 지역에 격자무늬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프로젝트 지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서해 대평원은 대만 해협 북단에서 제주도까지 약 1000km, 다시 요동만까지 1000km가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이 해저 구조물들은 그 평원에 존재했던 정착지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박지훈 박사가 다음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서해 바닥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약 4,500년 전 지층에서 불에 탄 흔적과 함께 인간 활동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층에서 발견된 탄화된 곡물 씨앗들입니다. 이는 서해 대평원에서 초기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에즈라 박사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서해 바다 인근 산둥반도와 요서 지역 그리고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홍산 문명 그리고 고조선의 유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세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도구와 장신구들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형태와 디자인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 세 문화권의 유물들이 보이는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동기 제작 기술과 합금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즈라 박사님은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청동기 유물들의 발굴 지역에서 나온 인골 표본과 홍산 문명 지역, 그리고 고대 한반도 주민들의 DNA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이 세 집단 사이에는 명확한 유전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Y염 색채 분석 결과는 이들이 공통 조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줍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에즈라 박사님의 이론은 일본 조문 문화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저희 연구팀도 최근 일본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초기 조문 시대 유물들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코우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덜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증거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대 측정의 정확성과 해저 구조물의 인공적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에즈라 박사님과 연구팀은 회의장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이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학술대회 넷째 날, 에즈라 박사님의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에 대한 반박 세션이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코우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에즈라 박사의 이론은 매우 흥미롭지만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연대 측정의 문제입니다. 에즈라 박사는 서해 대평원이 약 4,500년 전에 침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약 11,700년 전부터 7,000년 전까지입니다. 이미 7,000년 전에 현재 해수면의 약 90%까지 도달했습니다. 둘째, 서해 바닥에서 발견된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에즈라 박사가 보여준 해저 구조물은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저 지층의 균열, 퇴적 패턴 또는 해류에 의한 침식 등이 마치 인공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서해 대평원 문명과 홍산 문명, 고조선을 연결하는 증거의 불충분함입니다. 단순히 유물 사이의 유사성만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코우 박사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하 문명은 최소 5,000년의 연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서해 대평원 문명은 어떤 역사적 문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홍산 문명은 분명히 황하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방 문화입니다. 홍산 문명의 유물들은 중국 중원 지역의 것과 많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고조선에 관해서는 많은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원전 300년경에 등장한 소규모 부족 국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에 박지훈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우 교수님, 그것은 매우 논쟁적인 주장입니다.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으며 단군조선 건국 신화는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은 고조선 시대의 천재를 지내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우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이산 첨성단이라는 것도 그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재단에 불과합니다. 고조선과의 연관성은 증명된 바 없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리우 교수님, 그동안 연구된 프로젝트 지식에 따르면 만이산 첨성단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생뚱맞게 강화도 섬에 그런 중요한 재단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해수면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곳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중요한 육지 지역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코엔 교수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에즈라 박사의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에 대한 코우 박사와 리우 교수의 비판이 일부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연대 측정의 문제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해 바닥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홍산 문명, 고조선 유물 간의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술대회 5째 날 회의장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코우 박사와 리우 교수의 강력한 비판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학술대회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에즈라 박사님은 연구팀과 함께 밤새 준비한 반박 자료를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제 코우 박사와 리우 교수가 제기한 비판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대 측정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코우 박사는 해수면이 약 7,000년 전에 이미 현재 수준의 90%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통념에 관한 한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해 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질학적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서해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띄웠어요. 프로젝트 지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해 대평원은 전형적인 대륙봉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500년 전 이 지역에 급격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해 바닥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 분석 결과 약 4,500년 전 지층에서 갑작스러운 퇴적층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거나 지반이 침하했음을 시사합니다. 에즈라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서해 바닥에서 발견된 인간 정착지 흔적들 중 일부가 4,500년 전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서해가 7,000년 전에 이미 바다였다면 어떻게 4,500년 전 지층에서 인간 정착지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코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위 정착지 흔적이라는 것이 정말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측을 사실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즈라 박사님은 만이산 첨성단과의 연관성에 관한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지식에 따르면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은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는 서해 대평원의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맥락에서 첨성단의 위치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리우 교수가 거의 화를 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고대 재단의 위치가 해수면 상승 이전의 지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신화에 불과합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박지훈 박사도 흥분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리우 교수님,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은 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신의 비판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는 이야기는 실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다른 집단이나 부족 간의 통합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곰은 검은 눈의 부족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푸른 눈의 부족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단군 신화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있는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천산산맥, 우랄 알타이 산맥, 시베리아 만주, 백두산까지 넓은 광활한 지역을 통치한 근거로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도 단군 신화와 유사한 건국 신화가 존재합니다. 눈의 홍채색이 서로 다른 부족을 곰과 호랑이로 묘사했듯이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부족들의 통합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네요. 곰 부족 즉 검은 눈은 동아시아적 특징을 가진 집단, 호랑이 부족 즉 푸른 눈은 중앙아시아나 서방에서 온 집단을 상징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한반도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 고고학적 증거나 유전학적 연구에서도 한반도의 다양한 인구 집단이 이주하고 통합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해석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회 의장이 필사적으로 진정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듯했어요. 저는 에즈라 박사님의 통역을 맡고 있었지만 그의 발언을 전달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 정도로 회의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이리나 교수가 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술회의지 정치적 집회가 아닙니다. 모든 이론은 비판받을 수 있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학술대회 6째 날 예정된 원탁 토론이 시작되기 전 학회 의장이 특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의장은 일본 도쿄 국립대학의 다나카 교수를 소개했어요. 다나카 교수는 70대 중반의 노학자로 동아시아 선사시대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는 지난 50년간 일본 열도의 조몬, 문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팀은 매우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이는 서해 대평원 문명 논쟁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 요나구니 해역에서 발견된 수중 구조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요나구니 해역에서 발견된 수중 구조물입니다. 현재 수심 3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분명한 인공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구조물을 요나구니 해저 피라미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서해 대평원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대만섬과 오히려 가깝죠. 그는 구조물의 더 상세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피라미드는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이 거대한 구조물은 명백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산물로 당시 이 지역에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에즈라 박사님이 주장하는 서해 대평원 문명의 침수 시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조물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서해 바닥에서 발견된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것입니다. 요나구니 해저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이 문양들과 건축 양식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기하학적 패턴과 함께 계단식의 피라미드가 보였습니다. 이 건축 양식들은 중국 지린성 지반 지역에서 발견된 광개토대 왕릉과 장군총의 계단식 적석총 양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덤 구조가 아니라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하여 이어온 왕권 상징과 건축 기술이 그대로 전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해 대평원에 있던 문명이 동아시아 전체 문명에 영향을 끼쳤고 그것은 홍산 문명 및 고조선 문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들이 약 5,500년 전에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그리고 쿠릴 열도와 일본 발견된 고대인골 표본의 DNA 분석 결과입니다. 이 DNA는 현대 한국인, 시베리아 지역 러시아와 몽골인, 북동 중국인, 그리고 일본 서부 지역 주민들과 유전적 연관성을 보입니다. 리우 교수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그의 어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이 모든 발견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서해 대평원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두 문명은 동시에 발전했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리우 교수가 처음으로 서해 대평원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에즈라 박사님과 박지훈 박사는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학술대회 7째 날, 다나카 교수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정된 원탁 토론은 서해 대평원 문명이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가 확장되었어요. 원탁 토론의 사회자로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중립적 역사학자 마르티네즈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이 확장되어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첫 번째로 발언했습니다. 그간 연구해온 프로젝트 따르면 서해 대평원은 인류 이동의 중요한 경로였으며 동아시아 문명 발전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해 대평원, 홍산 문명, 고조선 사이의 문화적 연속성은 한민족의 뿌리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동아시아 문명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리우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화 문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황하 문명은 문헌으로 기록된 5천년의 연속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됩니다. 러시아의 이리나 교수가 중요한 지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 4,500년 전 집안 침하와 홍수 범람으로 인한 서해 대평원의 침수는 당시 거주민들에게 대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였을 수 있으며 성경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 존재하는 대홍수 신화처럼 서해 대평원에 존재하던 문명도 홍수에 잠식되는 운명을 피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발언에 코우 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한 주장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리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고대 문화권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신화, 중국의 우의 홍수 전설, 성경의 노아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공통적인 역사적 사건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형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이 연구가 가진 학술적 호기심을 이해합니다만 역사적 사실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황하 문명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화 문명의 요람이며 동아시아 문명의 원천입니다. 소위 서해 대평원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중화 문명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겉으로는 학술적 논쟁처럼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중국의 역사 왜곡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중화 문명이라는 틀 안에 무조건 끼워 넣으려 합니다. 다나카 교수도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은 학술적 증거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군이 해저 피라미드에서 나타나는 문명의 흔적과 고조선 홍산 문명은 황하 문명과는 명백히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연대 차이는 물론이고요. 유네스코 대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서해 대평원 문명이 실제했다면 그것은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학술대회 8째 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에즈라 박사님의 연구팀이 서해
대평원 가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발표하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에즈라 박사님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자신감에 차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서해 대평원 문명의 존재와 그 역사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해 바닥의 정밀한 3D 매핑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최신 해저 스캐닝 기술로 만든 서해 바닥의 고해상도 지형도입니다. 프로젝트 지식에 따르면 서해 대평원은 대만 해협 북단에서 제주도까지 약 1000km, 다시 요동만까지 1000km가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직선형 구조물들은 명백히 인공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해저에 있는 격자무늬 구조물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격자무늬 구조는 고대 도시 계획의 흔적으로 세계 여러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박지훈 박사가 다음 증거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요나구니 해저에서 발견된 주거지 유적의 3D 복원 모델입니다. 이 구조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닥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 시스템입니다. 이는 한반도 고유의 온돌 난방 시스템의 원형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는 바닥 아래에 열을 순환시키는 통로가 있는 주거지 복원도가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가옥의 온돌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에즈라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간빙기에 비해 지구 평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빙기 시대의 서해 대평원 지역의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홍산 문명과 초기 고조선 유적지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DNA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홍산 문명 지역과 요하 주변과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인골 샘플의 DNA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DNA 서열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이 세 지역에서 발견된 인골 샘플은 모두 동일한 Y 염색체 하플로그룹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는 서해 대평원을 둘러싸고 있는 홍산 문명, 요하 문명 한반도 지역과 산둥 반도 지역의 고인돌과 청동기 출토분포 지역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지금 바다에 잠겨있는 서해 해저 집안의 수심이 얕은 구역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탐사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같은 인골의 DNA, 고인돌, 그리고 청동기 유물들이 출토될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그 구역을 장악하고 있어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 이후 본격적인 해저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로 지금 그 땅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손댈 수 없으니 역사 왜곡의 여지가 없고 그 진실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우리의 손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발표의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DNA 증거는 문화적 유사성을 넘어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스시마섬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인골 샘플의 DNA도 이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해 대평원 문명이 동쪽으로도 확장되어 일본 열도의 초기 정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즈라 박사님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인천과 서해안 섬들에서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패총, 즉 조개더미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산물 채취, 초기 농경 생활 흔적이 함께 나오고 있지요. 이미 얕은 바다와 해안선 인근에서는 청동기 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대표적입니다. 강화도는 고인돌 세계 문화유산 지역인데 해안선 패총 유적에서 청동기 유물토기, 석검, 청동기 파편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일부는 해안선이 밀려나면서 바닷가 절벽이나 얕은 갯벌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태안, 보령,
인천 영종도, 전북 부안 등지에서도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 패총이 다수 확인되었고 조개더미와 함께 청동기 유물토기돌 도끼 등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갯벌이나 해안선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가 많아 수심 얕은 해안선 인근에서 이미 청동기 흔적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심해 수중 발굴 사례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고려조선 시대의 선박 유물 도자기, 청자, 철검조차 이미 서해에서 다수 발견된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청동기 유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직접 건져 올려진 사례가 드문 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유물들이 심해에서도 온전히 건져 올려지는 만큼 청동기 시대 유물 역시 해저에 묻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심해 탐사 기술과 국가 차원의 지원만 갖춰진다면 그 발견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활발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우 박사와 일부 중국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 새로운 증거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학술대회 마지막 날 모든 논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 노학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40년간 지질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토마스 앤더슨 박사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앤더슨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진 자료가 이 논쟁의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둘러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80대 초반에 존경받는 지질학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주류 학계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앤더슨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을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50년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연대 측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형 화면의 그랜드 캐년의 지층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지질학에서는 그랜드 캐년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저는 이것이 훨씬 짧은 기간에 형성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욥기 38장에서 언급된 땅의 기초가 놓일 때와 창세기의 대홍수 기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회의장에서 동요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코우 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리우 교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지층들은 각 층 사이에 침식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대홍수에 의해 단기간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 위에 인간 발자국 화석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텍사스 팔럭시 강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공룡과 인간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연대기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일부는 비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서해 대평원의 침수에 관한 증거를 봅시다. 그가 서해 바닥의 퇴적층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층위에서 발견되는 급격한 퇴적 패턴은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 사건을 시사합니다. 이는 성경의 노아 홍수, 중국의 우임금 홍수 전설, 그리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대홍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 대평원 문명의 연대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앤더슨 박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서해 대평원 문명은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근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대기 중 탄소 14 비율이 과거에는 현재와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이전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고 이로 인해 연대 측정값에 엄청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고대 유물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해 대평원 인근 해안 지역, 홍산 문명,
고조선의 유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연속성은 이들이 하나의 동일한 문명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연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 살아남은 인류 문명 중 일부는 아라라산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우랄 알타이 산맥, 시베리아 만주를 거쳐 동쪽으로 이동하며 홍산 문명을 형성하고 서해 대평원으로 남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조선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후 박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학회의입니다. 신화와 종교적 텍스트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모든 가능한 가설을 검토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코우 박사님. 많은 학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증거들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이 서해 대평원 문명의 실제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학자들의 편협한 세계관에 의해 가려져 왔던 것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또 다른 이들은 흥분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의 다나카 교수와 러시아의 이리나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앤더슨 박사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박사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학문의 혁명적 전환점일까? 한민족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우리는 오후에 학술대회 마무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인파로 가득 찼고 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까지 대거 참석했어요. 학회 의장이 마지막 일정을 소개하며 최종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앤더슨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의 새로운 지질학적 관점이 더해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주제에 관한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에즈라 박사님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는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지식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 대평원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지식에 따르면 서해 대평원은 대만 해협 북단에서 제주도까지 약 1000km, 다시 요동만까지 1000km가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스텝 평원의 느낌을 주는 이 지역이 약 4500년 전 급격한 지각 변동과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해안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홍산 문명, 고조선의 유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명백한 연속성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해안 인근에서 발견된 조개패총과 청동 도구와 홍산 문명의 옥기, 그리고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은 기술적, 문화적 계승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코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비판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에즈라 박사님, 저는 처음에 서해 대평원 문명 이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회를 통해 제시된